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하면서 친박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거친 말을 주고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정치권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또 유용화 YTN 개관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원전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론화위원회 5.6호기 건설 재개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좀 비판이 거센데요. 자, 입장 발표 시점 그리고 입장 발표 내용 먼저 간략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해 주시죠. 공론화위원회 부분을 수용하겠다라는 거죠. 수용하고 향후에 이런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이런 공론화위원회 기구 같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권고 사항이지만은 이번에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에 관련된 사항을 이제 논의를 한 것이고요. 네. 향후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향후에 세계적인 국제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폐기하는 이런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처음에는 이 탈핵이라는 부분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향후에 이번에 신고리 5, 6호기 중단 부분을 공론화위원회 안을 받아들이되 향후에는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건설되는 부분도 중단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원전을 만약에 폐기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전기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면서 이 에너지 전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중요한 숙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차피 중장기적인 문제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기틀을 만들면 향후 다 차기 정권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원전의 위험성과 안전성 부분들에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대책 이런 부분들이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때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이게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제 장면을 보면서 역시 대통령은 하기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대통령께서도 오늘 상당히 큰 고민을 하고 어떻게 국민 앞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인 입장에서 하나를 볼 수가 있고, 하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인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 정치인의 모습으로 볼 때는 핵심 지지층이 탈핵을 반대하는 쪽이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이 뒤집어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인 이 원전 폐기, 이것이 이번 공론화의 결정으로 뒤집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국민 앞에 서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다원주의에서 여러 가지 이익이 분출되고 그리고 갈등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하는 순간 그것이 이제 고독하다는 건데, 이런 두 가지를 저는 동시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고, 과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공론화 같은 형태로 거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론화라는 특정한 기구에서 국정이 갈짓자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론화 결정을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정책 결정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한 말을 좀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제한적으로 정책에 따라 하겠다 뭐 이런 설명은 오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예상은 했지만 야당에서 문 대통령 입장 발표에 대해서 참 비난이 많습니다. 그 야 3당 발표를 보면 시작은 대통령이 했는데 왜 책임은 외면을 하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정치적 공세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그 신고리 원전 오일코기를 중단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이제 뭐 밀어붙이지 않고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좀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르죠. 상당히 응답률 5%, 3%짜리 여론조사하고 다르고 이번에 보면은 상당히 그 여론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단 말이죠.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신고리 오리코기에 대한 것을 중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틀은 공론화위원회지만 여론을 국민 여론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었다는 측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또 소통을 했고 또 받아들였다는 측면은 사실상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정부로서는 책임성 문제도 있고 네.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어떤 뭐 특별한 사안에 더 그럴 필요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회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상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견과 문제 있는 거는 다 국회에서 합의해내고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이 문제도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거 중단한다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제 독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슈레더 3인당 정권에서도 이제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유럽에서 이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 맨 먼저 슈레더 정권에서 이제 원전을 폐기해야 된다. 그 이후에 2025년까지 뭐 다른 대체 에너지 100%를 하자. 그래서 차분하게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각 지역에 독일의 각 지역에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한 8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문제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꺼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추진해 나갈 경우에는 뭐 국회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에너지 대책과 전환 대책 이런 부분들을 함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과 원전 대책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표방하고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을 때 그 이후에 그걸 국회에서 논의하고 또 차기 정부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중장기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문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이번에 이 논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공론화위원회는 네. 그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에 대한 것만 결정을 하라는 그 어떤 뭐 권한이랄까 그 업무의 범위가 있었는데 네.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권고를 했다. 그래서 이게 월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포괄적으로 그런 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력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력 있는 네. 것을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앞으로 원전 제로가 2079년이라고 네.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을 연장 공사재개를 함으로써 2082년까지 지금 한 3년 정도 더 연장이 됐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계속 운전 만료 원전 1호기가 2022년에 정권이 끝난 다음에 종료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전과 관련해서 성과 있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고리 2호기가 2023년에 예. 퇴역을 하고 그리고 고리 3호기가 2024년 고리 4호기 한빛 1호기가 2025년 이런 정도로 쭉 앞으로 이어져 있는데 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석탄 화력은 노후되기 때문에 대부분 퇴역시키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신재생에너지로 이것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는 국내 전력 상황이 정말 원전을 앞으로 감축하더라도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소화할 수가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그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았습니까? 그 경제 여파가 지금까지 오듯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오일 쇼크 같은 것이 또 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전력의 직격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제 유가 상승과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번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가시적인 것을 국민들이 볼 수는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리고 다음 정부에 가서라도 이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동이 된다면 이 원전 정책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한 것은 한시적이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해서 정부가 이것을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이러한 그 탈원전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 대책 이런 부분들이 이전 정권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도 않았고 시발도 안 됐다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디 패러티라 그래서 재생 에너지 단가가 실제로 기존 그 전통 에너지 단가보다도 훨씬 더 가격 균형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나와서 지금 프랑스에서도 지금 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원전을 하여튼 폐기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이게 세계적인 국제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대만에서도 이미 그걸 입법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전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냥 원전에 대한 무만 믿고 계속 강력한 추진만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국민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그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새롭게 지금 예를 들면 국제적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갖고서 준비를 해나가는 그래서 그것은 국민적 합의가 돼야겠죠.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걸 문재인 정부에서 첫걸음을 뛸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 주안점을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을 권고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서청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그 내용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심의를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야당 대표로서는 이거는 결격 사유입니다. 네, 서청원 의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의 여론의 어떤 분석을 보면은 상당히 한국당이 이전 투구 양상에 들어갔다라는 게 뭐 상당히 뭐 중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친박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홍준표 대표의 어떤 깃발이 내부에서의 서청원, 최경환이라든가 기존 친박의 핵심 세력들이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개인적인 약점, 과거의 성원정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뭐 녹취록을 갖고 있다. 서청원. 그다음에 지금 뭐 대표 자격이 있느냐,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을 낳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개인적인 약점과 들어가면서 이게 상당히 이전 투구 양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분에서도 앞서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크게 목소리를 내는 친박 의원들이 뭐 소수인 건 분명하죠. 이전에는 50명이 넘었다 하지만은 상당히 좀 약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당권 싸움에서 이기지 않겠냐.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나 상당히 이전 투구 양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을 확실히 장악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친박 세력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친박 세력들, 서청원, 최경환 이러한 의원들을 예를 들면 뭐 출당 조치하기나 그런 게 상당히 어렵다. 그럼 한국당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전 투구 양상 속에서 혼전을 거듭하는 홍 대표의 당권이라는 것은 그냥 당의 당권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여당 대통령 권력과 연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 공천까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밖에서 얘기하는 보수 대통합이라든가 지금 홍 대표가 얘기하는 보수 대통합, 김무성 의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으로 현재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격 사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지난번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 제기했던 문제잖아요, 이 문제도. 근데 그때는 일단 넘어갔어요. 어찌됐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한국당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지금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당내 권력 투쟁이 상대당과의 권력 투쟁과 국민을 놓고 투표나 선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익히 봐서 알고 있겠지만 서청원, 홍준표 두 전 대표, 현 대표의 어떤 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넘어서
앞으로 차기 보수 정권의 미래 보수 정당의 미래까지 지금 해서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실망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결국은 이것은 저는 승부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차원에서 과연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인데 사실은 조금 수세 국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째는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신분이 첫째일 거고 예. 두 번째는 대법원의 재판이 계류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지금 서청원 의원이 지금 친박을 섞어낸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누가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뭐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탈당을 권유를 하면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홍준표, 서청원 전 대표와 현 대표 간의 이런 싸움은 상당히 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 당원들한테 상당히 큰 실망감을 주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뭐 예상대로 홍준표 대표 성격대로 바로 맞받았어요. 녹취록 있으면 공개해봐라. 네. 자, 이렇게 정면 대응했어요. 뭐 바람직한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녹취록이라는 것이 이제 애들러서 우리가 짐작할 때,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 줬다는 윤모 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남 기업인가요? 과거 사건입니다. 윤모 씨가 결국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왜 그러느냐, 나를 이렇게 나는 1억이고 사실상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 때의 실세가 아닌데 그래서 당하는 거 아니냐, 억울하게. 그런 통화를 했다 그러는데 서청원 의원은 다른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인정한. 그래서 그걸 공개하겠다. 그럼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실제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에 상당히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공개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싸움이 결국은 누가 이기냐 지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 거부 투쟁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액션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일맥 이어지는 관계인데 그러나 하여튼 그 홍 대표도 이제 스타일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냥 뭐 쉽게 물러나지 않고 확실히 해보려면 해보자 이런 식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을 갔다 와서 30일에는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결정할 것 같고요. 당 내부는 상당히 혼란과 혼돈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여론과 명분에 봤을 때는 뭐 홍 대표가 과거에 어떤 오락가락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뭐 지금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잔영을 한국당에서 지워야 실제로 기본적인 보수 대통합의 기본적인 게 가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또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부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탈당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당원은 이제 예를 들면 탈당 권유를 했을 때 열흘 이내에 탈당 그 사유서를 안 내면은 자동으로 제명되는 출당되는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은 이 서청원, 최경환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에 관해서 다른 조항이 있는 것이죠. 의총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이 사람들을 결국 이제 당에서 출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 3분의 2가 넘기가 어렵죠. 실제로 지난 2012년도에 공천에서 친박 쪽의 수혜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지금은 아직도 50%가 넘는단 말이죠. 예. 아직도 TK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다수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는 넘기 어렵다. 그러면 서청원, 최경환은 계속해서 당에 남아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고 그리고 친박 세력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뭐 소수가 됐다 할지라도 재기를 노리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 예를 들면 뭐 서로 나눠진다, 분당이라든가 이런 형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건 있지만은 상호간에 이러한 적대적 관계가 공존하는 이런 형태로 한국당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좀 짙다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제명은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는 전망이었는데, 자, 제일 중요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진 탈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까? 예. 자진 탈당을 하면 예.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구라고 재판부에도 암묵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서 물론 그렇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그것은 뭐 탈당이 되는 것이니까 당원 자격은 상실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선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당하고 과거에는 보수 한국당 새누리당의 지도자로서 당원 1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유죄 판결을 받고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앞으로 어떤 정치적 영향을 지금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친박계 최병현 서청원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강력 반발하는 것도 앞으로 미래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건 어떤 복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최경환 서청원 의원도 동반 탈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탈당은 하지 않고 버티다가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네, 바로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바른정당인데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개혁 보수의 뜻과 가치가 통합의 유일한 원칙입니다.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서 그저 숫자와 세력을 불리기 위한 셈법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개혁 보수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정당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보수 대통합 김무성 의원과 네. 이제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고 나왔던 보수 대통합 명분이 사실상 바른정당의 자강파라고 하는 이 세력들을 좀 약화시켰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권유와 관련돼서 이렇게 내부의 혼전과 이전 투가 벌어지면서 이 보수 대통합 명분이 약화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 유승민 의원이 딱 치고 나오면서 유승민 의원이 나는 개혁 보수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은 과거에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하려고 했던 당을 만들었던 거 아니냐. 우린 다르다. 그러니까 얘기는 결국 간접적으로 나갈 테면 나가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나는 바른정당을 개혁적 보수정당을 만들겠다. 거기 가봐야 보수 대통합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형국이 지금은 아마 이전만 해도 바른정당에 나가겠다는 의원이 뭐 12명, 13명, 15명까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김무성 의원과 한 4, 5명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언제 나갈 거냐. 그것도 참 시점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어떤 세력 관계가 확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11월 13일 날 아마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면 유승민 의원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은 실제로 통합하는 사람들의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 바른정당은 스스로 다른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승민 의원이 일부러 먼저 얘기는 안 했겠고 아마 기자들 질문에 따라서 이제 김무성 의원 관련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생각의 차이가 크고 갈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과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이거 결별 수순으로 이제 사실상 봐야 되는 건가요? 결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인의 말은 한마디는 아주 중요한, 특히 이제 지난 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네. 유승민 전 대표의 말은 상당히 무게감 있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네. 정치적인 실현기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바른정당뿐만 아니고 자강파의 대표인 유승민 의원의 앞으로의 그 미래가 진퇴양난적인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통합파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는 한국당으로 저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과연 바른정당이 정당으로서 지금과 같은 20석을 가진 정당만큼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예. 이런 거에서 상당히 의문이고 그리고 국민의당과 연합이라든가 통합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태생적으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봤을 때 설사 정당이 이합집산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이분들이 합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3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서로 합당을 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왔을 때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합쳤다면 그때 돼서 유승민 의원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미화가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오늘 생각을 해서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이렇게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자강파의 바른정당이 갈 길은 상당히 정해져 있고, 그러면 상당 부분 교섭단체가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이 무너지는 소수의 인원으로서 앞으로 개혁 보수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은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들어보니까 참 길게 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정계 개편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또 유용화 YTN 개관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